70세가 되면 노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작은 사고, 갑작스러운 장례, 그리고 전세 인상까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순간들이죠.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그 현금의 규모는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6가지 실제 순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70세 장기호 씨. 그의 노후는 평범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끼니를 챙기고 아내 오순희 씨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는 것. 그게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화를 깨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재민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겁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구조조정이라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다시 일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답이 없고 면접에 나가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30도 아닌 40도 아닌 이미 45. 점지도 그렇다고 노련한 간부도 아닌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재민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생활비는 쌓여만 갔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월세, 생활비. 그 모든 짐이 한꺼번에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겨진 건 재민과 어린 손주 둘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재민은 결국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호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장기호 씨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양육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야 했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야 했습니다. 냉장고는 금세 비워졌고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지출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기호 씨는 밤마다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남은 돈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비상금은 눈 깜짝할 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희 씨는 손주들이 잘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3달만 도와주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자리 잡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3달은 6달이 되었고 6달은 어느새 1년을 넘겼습니다. 재민의 재취업은 여전히 요원했고 기호 씨의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밥을 먹고 웃고 잠든 얼굴을 보면 그래, 우리가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꼭 병원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식의 위기, 그로 인해 부모가 떠안게 되는 책임.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노후를 지켜줄 건 결국 내 손에 쥔 현금뿐이다. 장기호 씨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72세 최병호 씨.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챙기고 점심에는 동네 사람들과 장기를 두며 소일했고 저녁이면
아내 윤미 씨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맞이한 노후는 그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나날이었습니다. 사소한 불편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병호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끝에 힘이 빠지고 입술이 비뚤어지며 말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뇌졸 중이야. 119 불러야 돼. 윤미 씨는 순간 직감했고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병호 씨는 의식은 또렷했지만 팔과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혀는 제멋대로 굴러가 발음이 꼬였고 속으로는 분명히 생각이 또렷한데 입은 전혀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에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CT, MRI, 혈관 촬영.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순간 윤미 씨의 다리가 풀렸지만 망설일 틈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호 씨는 반신이 마비된 채로 깨어났습니다. 걷지도 못했고 말도 더듬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앞으로 몇 달, 아니 몇 년간은 재활과 간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윤미 씨의 하루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떠먹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주고 굳어가는 손발을 주물러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수시로 일어나 뒤척이는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깊게 잠들 수 없었고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쓰는 순간부터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활치료비, 간병비, 약값. 매일같이 돈이 빠져나갔고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연금은 일정하게 들어왔지만 그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윤미 씨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몇 년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금씩 모아둔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병원비를 제때 낼 수 있었고 간병인을 쓰며 남편의 회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더라도 재활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간병인을 두지 못했다면 윤미 씨 혼자 돌보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두 사람의 삶은 동시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재활치료실 창가에 앉아있던 병호 씨가 어눌한 발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미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조차 없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병은 단순히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보험도 연금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만큼이나 무서운 건 이후로 이어지는 재활비와 간병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게 한 건 결국 현금이었습니다. 윤미 씨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야. 그녀의 눈에 비친 병호 씨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현금이 지켜낸 오늘은 충분히 소중했습니다.
70세 김혜란 씨.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점심은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간단히 차려 먹고 저녁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 집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추억이 담겨 있었고 아이들을 키운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웠고 무릎이 불편한 혜란 씨에게는 근처 병원과 시장, 경로당이 가까워 더없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흔들렸습니다. 집주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전세금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혜란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말은 곧 이 집을 지킬 수 있을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요즘 다 올랐습니다. 옆집도 뒷집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세금이 늘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서 혜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단골 가게, 친구들과 웃던 경로당. 그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대출에 허덕였고 작은아들은 아직 아이들 교육비로 빠듯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라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혜란 씨는 며칠 동안 은행 통장을 열어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모아둔 돈, 혹시 모를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해 아껴둔 돈. 그 돈을 써야 하는 걸까?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돈을 꺼내 쓰는 순간 앞으로의 안전망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는 순간 병원도 시장도 친구들도 모두 멀어질 겁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두려움. 버스를 오래 타야만 나올 수 있는 불편함. 무릎이 좋지 않은 혜란 씨에게는 그 모든 게 큰 짐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돈을 찾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쌓아 올린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겠지. 혜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서 있는 마당, 봄이면 노란 꽃이 피는 담벼락,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모든 일상이 지켜진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혜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어둔 감나무, 앞으로도 내가 지킬게요. 비상금이 없었다면 그녀는 낯선 동네로 밀려나야 했을 겁니다. 버스도 드물고 병원도 멀고 친구 하나 없는 곳에서 홀로 노후를 보내야 했을 겁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집과 일상,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건 화려한 자산이 아니라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그 현금이었습니다. 73세 임춘식 씨와 아내 김정임 씨의 노후는 소박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적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겼고 점심에는 된장국과 김치, 작은 생선 한 토막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웃었습니다.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날들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무너진 건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보일러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처음엔 잠시 꺼진 줄 알고 다시 켰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추위에 그냥 버티면 큰일 나겠어. 춘식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정임 씨는 손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히 불러온 수리공은 말했습니다.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순간 두 사람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체라니 그건 곧 수백만 원이 드는 큰 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약값을 간신히 감당할 뿐 이런 예상치 못한 목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버티다간 저체온증이나 폐렴 같은 위험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두 사람에게 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남편 몰래 부엌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병원비도 아슬아슬한데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춘식 씨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아껴 모아둔 현금,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다 카드 쓰지 현금은 필요 없다고 말할 때도 춘식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현금을 꺼내 들고 온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그날 저녁 다시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방 안에서 정임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짧은 대사였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켜주는 힘, 그리고 노후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차가운 집에서 불편한 담요를 덮고 언제 올지 모를 자식들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건강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 되지만 현금은 지금 이 순간을 지켜주는 확실한 힘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그날 밤 창밖에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늙어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 덕분이구나. 노후를 위협하는 건 거대한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 고장, 가전제품 교체, 갑작스러운 집수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건이지만 그 순간을 지켜주는 건 결국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70세 윤정옥 씨.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집안은 텅 빈 듯 적막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기침 소리와 라디오 볼륨이 뒤섞여 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정옥 씨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밥상을 차리며 습관처럼 젓가락 2벌을 올리다가 다시 1벌을 치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남편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공백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퇴직 후에도 틈틈이 일거리를 찾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작은 연금과 그가 벌어오던 돈은 정옥 씨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순간 그 기둥은 무너졌습니다. 정옥 씨에게 남은 건
자신 앞으로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이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약값. 하루에도 몇 번씩 지갑을 열다 보면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함께 나눴던 지출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생활비의 빈자리는 냉정하게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정옥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30년 가까이 모아둔 비상금, 매달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 그녀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정옥 씨는 당장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와도 약국에서 약을 지어와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벅찼습니다. 큰딸은 손주 교육비에 허덕였고 작은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정옥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혹시 모를 그날을 대비해 두 사람의 손으로 모아온 마지막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야. 남편의 죽음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라진 생활비,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뿐이었습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삶은 이어졌고 집은 지켜졌으며 그녀의 하루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건 단지 병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빈자리, 그 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어떤 자산보다도 어떤 연금보다도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71세 오세권 씨와 아내 박영숙 씨는 그동안 어떻게든 스스로 버텨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연금과 소소한 적금으로 생활비와 약값을 충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쳐 통장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힘들겠어. 애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세권 씨는 망설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저녁상을 앞에 두고 세권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말이다.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순간 식탁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까지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다니 참 서글프다. 세권 씨는 괜히 손주 얼굴까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로는 작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또 돈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에 띄게 거리를 두었고
명절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던 마음은 오히려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가족의 정까지 흔들어 놓은 겁니다. 영숙 씨는 결국 서랍 속을 뒤지다 과거에 모아두었던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병원비에 쓰지 않고 남겨둔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꺼내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는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자. 우리가 가진 걸로 버텨보자. 세권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영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자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현금을 꺼내드는 순간 다시 세워졌습니다. 만약 그 돈마저 없었다면 두 사람은 끝내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관계까지 잃었을지 모릅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힘. 그게 바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6가지 순간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위기는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고 그 순간을 버텨준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생활이 흔들리면 부모에게 의지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마음으로는 돕고 싶지만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 단위의 지원이 반복되면 노부모의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병과 간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면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수술비, 재활비, 간병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당장은 본인 부담이 먼저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역시 손에 잡히는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전셋집, 집주인의 한마디로 전세금이 수천만 원 올라갑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하나, 아니면 비상금을 깨서라도 지켜야 하나. 결국 현금이 있어야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 이후 찾아오는 생활 공백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매달 들어오던 연금과 생활비가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장례 비용은 물론 그 뒤에 생활비까지. 슬픔 속에서도 당장 필요한 건 역시 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속 갑작스러운 지출입니다. 한겨울에 고장이 난 보일러, 생계를 책임지던 낡은 트럭, 고쳐도 소용없다는 진단이 떨어지면 교체 비용만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이런 돌발 상황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식에게 의존했을 때의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하지만 곧 당연해집니다. 부담이 쌓이고 대화는 단절되고 마침내 갈등은 가족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역시 부모 스스로 현금을 준비했을 때만 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만 모아봐도 필요한 금액은 금세 수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자녀 지원에 몇백만 원, 간병과 병원비에 수천만 원, 전세 인상에는 3천만 원 이상, 장례와 생활 공백에는 최소 1,000만 원. 크고 작은 위기를 합치면 현실적으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달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날 그 순간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만이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순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갑작스러운 사고, 예고 없는 장례,
전세금 인상,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모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은 다음 달에 들어오지만 위기는 오늘 찾아옵니다. 그날을 버티게 하는 건 그 어떤 제도도 보험도 아닌 바로 손에 잡히는 현금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70세 이후 어떤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까?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입니까?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하는 순간입니까? 그 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이런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현금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금만 믿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그걸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 노후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67세 정혜수 씨.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하루는 낡은 1톤 트럭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트럭은 2001년에 샀던 기아 봉고였어요. 벌써 23년이 흘렀지만 정혜수 씨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95만 원, 아내 명자 씨도 월 48만 원이 나왔지만 부부 합쳐 143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명자 씨의 당뇨약값 만월 12만 원,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 30만 원,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까지 합치면 20만 원, 가끔 찾아오는 손자에게 주는 용돈 10만 원. 기본 생활비만 해도 200만 원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했습니다. 그 트럭으로 월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건설 현장 자재 운반이 주된 일이었죠. 시멘트, 철근, 목재를 실어 나르는 일. 하루 일당이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어요. 가끔은 마트 물품 배송도 했고 이사짐 운반 일도 맡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연금과 합쳐서 월 243만 원으로 겨우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동을 걸었는데 컥컥컥 소리만 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정혜수 씨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키를 돌려도 여전히 엔진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기판의 경고등들이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23년 된 트럭이라 가끔 말썽을 부리긴 했지만 이번엔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급하게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건설 현장 일이 잡혀 있었거든요.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는 일. 하루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한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장님, 트럭이 시동이 안 걸려요. 급한 일이 있는데 견인차 좀 보내주세요. 1시간 후 견인차가 왔습니다. 정혜수 씨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일감을 놓치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건설 현장 일은 믿을 만한 단골 거래처였어요. 정비소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비사가 트럭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아저씨, 엔진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수리할 수 있나요? 23년 된 차라. 엔진 교체를 해야 해요. 그럼 얼마나 들까요? 정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리비만 800만 원에서 900만 원. 거기에 다른 부품들도 교체해야 한다고 했어요.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혜수 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 트럭이 생계수단의 전부였거든요. 퇴직 후 2년 동안 그 트럭으로 벌어온 돈이 월 100만 원. 그 돈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중고차는 얼마 정도 해요?
1톤 트럭 괜찮은 중고가 1200만 원 정도 하고 새 차는 2800만 원 넘어요. 1200만 원. 정혜수 씨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연금 143만 원으로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일도 결국 취소해야 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이해해 주었지만 15만 원 수입이 날아간 건 아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혜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명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트럭이 완전히 망가졌어. 새 차를 사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해. 명자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다행히 우리가 미리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은 두 부부가 15년 넘게 조금씩 모은 거였어요. 정혜수 씨가 회사 다닐 때부터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비상금이었죠. 지금까지 총 2,1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수 씨는 망설였어요. 그 돈을 쓰면 비상금이 거의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여보, 괜찮을까요? 이 돈 쓰고 나면 9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명자 씨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였어요.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일은 할 수 있는데 차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정혜수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중고차 매매단지로 갔어요. 준비해둔 현금 1,200만 원으로 깔끔한 중고 트럭을 샀습니다. 2019년식 기아 봉고 1톤. 주행거리도 8만 킬로미터로 양호했어요. 현금으로 계산하니 바로 그날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할부나 대출 절차 없이 깔끔하게 현금 거래로 해결된 거죠. 3일 후 새 트럭으로 첫 일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시동이 걸렸어요. 엔진 소리도 힘차고 깔끔했습니다. 계기판도 깨끗하고 에어컨도 잘 나왔어요. 정혜수 씨는 운전대를 꽉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현금이 없었다면 일을 완전히 그만둬야 했을 거예요. 월 100만 원 수입이 사라졌을 테고 연금 143만 원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67세 노인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신용대출 금리는 연 10%가 넘었거든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새 트럭을 바로 살 수 있었던 거죠. 노후에도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연금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준비된 현금만이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69세 박성호 씨. 퇴직 후 5년째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85만 원, 아내 옥순 씨도 월 42만 원. 부부 합쳐 127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큰 욕심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마치 바위로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숨쉬기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옥순 씨가 남편의 안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졌거든요. 여보, 병원 가야겠어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어요. 응급실로 이송되는 동안 박성호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들었어요. 심전도, 혈액 검사, CT 촬영이 연이어 진행됐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어서 일반적인 스텐트 시술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회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늦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옥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5시간에 걸친 수술이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막힌 혈관을 우회해서 새로운 혈관을 이어주는 대수술이었어요. 다리에서 혈관을 떼어내서 심장에 이식하는 수술이었죠. 옥순 씨는 수술실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어요. 집도의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옥순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숨 쉬고 있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중환자실 하루 비용이 50만 원. 수술비까지 합치면 벌써 1,500만 원이 나왔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정산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를 합치면 1,800만 원. 앞으로도 중환자실에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이 있긴 했지만 보험금은 퇴원 후에나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당황했어요. 연금 127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적금을 깨야 하나 고민했지만 적금도 해지하려면 며칠 걸렸어요. 다행히 박성호 씨 부부에게는 준비된 현금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를 대비해서 모아둔 3천만 원. 박성호 씨가 평생 건강하게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모아둔 돈이었어요. 옥순 씨는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가며 병원비를 냈어요. 박성호 씨는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었어요. 회복이 빨라서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총 병원비는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본인 부담금만 1,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중환자실 비용과 수술비 중 상당 부분이 본인 부담이었거든요. 보험금을 받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렸고 그 기간 동안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박성호 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몸은 힘들어도 현금이 있으니 치료를 버틸 수 있었네. 만약 준비된 현금이 없었다면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노후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보험금 지급 전까지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버텨야 해요. 결국 현금이 있어야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73세 김순자 씨.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52만 원, 기초연금까지 합쳐 월 85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차렸고 김순자 씨는 작은 전셋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그 집은 김순자 씨에게 특별한 곳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20년을 살았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거든요. 2층짜리 빌라의 1층 집. 마당에는 남편이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었고 봄이면 할머니가 심은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어요. 근처에는 20년 단골인 슈퍼마켓이 있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동네 병원도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너무 멀리 다니기는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경로당도 바로 옆 골목에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혼자 사는 김순자 씨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전세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집주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좀 어색했어요. 전세금을 3천만 원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세금이 1억 원인데 1억 3천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김순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월 85만 원 연금으로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집주인은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옆집들도 다 1억 3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나오고 집 수리비도 계속 들어간다고 했어요. 김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월 85만 원 연금으로는 3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73세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며칠 후 김순자 씨는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혹시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동네에서 1억 원 전세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1억 3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조금 떨어진 동네를 알아봤지만 그곳은 버스도 자주 없고 병원이나 마트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73세 혼자 사는 노인이 적응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년을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낯선 길을 다녀야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김순자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큰아들은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고 딸은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둘째 아들도 전세 대출로 힘든 처지였어요. 그러던 중 김순자 씨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어요. 남편 박정수 씨와 함께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때로는 20만 원씩 떼어서 모았어요. 김순자 씨도 간간히 동네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보탰고 남편이 가끔 받던 일당도 일부 보탰죠. 지금까지 총 4,2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 돈을 쓰는 것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73세 노인에게는 마지막 보루 같은 돈이었거든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한 돈이었어요. 김순자 씨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집을 잃고 낯선 곳으로 이사 가는 것과 비상금을 써서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사는 것. 어느 쪽이 나을까?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남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마 집을 지키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결국 김순자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3천만 원을 올려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김순자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3천만 원을 찾았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지만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김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2년 더는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순자 씨는 남편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을 잃는 줄 알았는데 현금이 제 집을 지켜줬습니다. 만약 그 현금이 없었다면 김순자 씨는 20년을 살던 집을 떠나야 했을 거예요. 73세 나이에 새로운 동네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더 열악한 환경의 집으로 이사해야 했을지도 모르죠. 익숙한 병원, 단골 가게, 경로당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인 집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71세 이정희 씨, 아내와 함께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76만 원, 아내 연금 월 35만 원, 부부 합쳐 111만 원으로 검소하게 생활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큰 무리 없이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12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안이 너무 차가웠어요. 평소보다 훨씬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난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정희 씨가 보일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다시 켜려고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 잘 됐는데. 보일러 사용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중간중간 작은 고장은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바깥 온도는 영하 8도. 한겨울 추위가 절정이었어요. 집안 온도도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급하게 보일러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요. 빨리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 수리 요청이 많아서요. 내일 오전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더 추위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71세 부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춥고 길었어요.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지만 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특히 아내는 관절염이 있어서 더 힘들어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수리기사가 드디어 왔습니다. 보일러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이 보일러 15년 됐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고칠 수 있나요? 열교환기가 완전히 부식됐어요. 가스밸브도 고장났고요. 수리기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일러 핵심 부품들이 노후화로 망가졌다고 했어요. 수리를 해도 또 고장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보일러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수리해봐야 임시방편이에요. 새 보일러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보일러 본체가 150만 원. 거기에 설치비와 배관 공사비까지 합치면 총 280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30평 아파트는 배관이 복잡해서 교체 작업도 하루 종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벽을 뚫고 배관을 새로 연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정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 111만 원 연금으로는 280만 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겨울에 난방 없이 살 수는 없었어요. 임시 수리는 얼마나 들까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 텐데 오래 못 버틸 거예요. 결국 새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나았습니다. 임시 수리를 해봐야 돈만 버리는 꼴이었거든요. 이정희 씨 부부는 다행히 준비된 현금이 있었어요. 매달 연금에서 5만 원씩 10년 넘게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큰 수리비나 의료비를 대비해서 모은 돈이었죠. 은행에 저축해둔 800만 원 중에서 280만 원을 찾아서 보일러 교체비로 냈어요. 그날 오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사 2명이 와서 거의 하루가 걸렸어요. 오래된 보일러를 철거하고 새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배관도 일부 교체해야 했어요. 15년 된 배관이 부식되어 있었거든요. 벽에 구멍을 뚫고 새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새 보일러에 시운전을 했습니다. 따뜻한 온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잘 되는 것 같네요. 기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 씨 부부는 오랜만에 따뜻한 잠을 잤어요. 새 보일러 덕분에 집안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희 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 돈이 없었으면 한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지낼 뻔했어. 만약 준비된 현금이 없었다면 이정희 씨 부부는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을 거예요. 임시 수리를 해도 또 고장났을 테고 결국 더 큰 비용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71세 고령자에게 한겨울 추위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예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거죠. 작은 현금이 노후의 안정을 지켜줍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수리비가 생겨도 준비된 현금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어요. 68세 김철수 씨, 아내 영희 씨와 함께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82만 원, 아내 연금 월 39만 원. 부부 합쳐
121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세 자녀를 모두 키워낸 뒤 이제는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죠. 큰딸과 둘째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막내 아들 민수 씨만 32세가 되도록 혼자 살고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수가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결혼하려고 해요. 최대한 빨리요. 김철수 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니? 은영이랑 오래 사귀었는데 이제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민수 씨는 진지했습니다. 2년 동안 신중하게 생각해 본 결과라고 했어요. 상대방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예비 며느리 은영 씨를 데려왔어요. 28세로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는 마음에 들었어요. 2년 동안 사귄 만큼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양가 부모님 상견례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대방 부모님은 상당히 넉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 부장 출신, 어머니는 간호사였다고 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솔직히 요즘 결혼 비용을 잘 몰랐어요. 30년 전 자신이 결혼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예단은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요즘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해요. 저희는 적당히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김철수 씨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배려해서 말한 금액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정해야 했어요. 요즘 결혼식은 예전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장은 어디서 할까요? 괜찮은 웨딩홀에서 하면 어떨까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웨딩홀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상대방 어머니가 배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신랑 측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식대 분담금, 화환비, 폐백비, 각종 준비 비용까지 신랑 측에서 1,000만 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집 문제도 있었어요. 민수 씨는 아직 전세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알아본 전세가가 5억 원대였는데 민수 씨가 모은 돈은 1억 5천만 원 뿐이었어요.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3억 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 큰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아버지, 부족한 부분만 도와주세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단 500만 원, 결혼식 비용 1,000만 원, 상견례와 각종 준비 비용 500만 원, 신혼집 전세자금 지원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연금 121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렇다고 아들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대방 집안에서 예단 리스트를 보내왔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세트. 생각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김철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딸과 둘째 아들 결혼할 때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요즘 결혼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아내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인데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상대방 집안이 넉넉해 보이는데 우리만 못해줄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김철수 씨 부부에게는 준비된 현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25년 동안 모아온 노후자금, 총 5,8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보너스가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정말 조금씩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고민이 깊었어요. 그 돈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혹시 모를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한 돈이었어요. 여보, 아들 결혼 도와주고 나면 1,8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영희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막내 결혼인데요. 형, 누나들한테 도움 청하기도 어렵고 다른 자녀들도 각자 살림이 빠듯했어요. 큰딸은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고 둘째 아들도 전세 대출 때문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결국 김철수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4천만 원을 찾았어요. 25년 동안 모은 돈의 3분의 2가 넘는 금액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단 500만 원으로 금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샀어요. 은영 씨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1천만 원도 미리 준비했어요. 신혼집 전세자금 2천만 원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결혼식 당일, 민수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영 씨도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어요. 상대방 부모님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네요. 우리 딸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김철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비록 돈은 많이 들었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김철수 씨.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 1,8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25년 모은 돈 중 대부분을 썼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인사를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결혼식 올릴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철수 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막내 결혼인데 초라하게 해줄 수는 없지. 만약 준비된 현금이 없었다면 김철수 씨는 아들 결혼을 제대로 도와줄 수 없었을 거예요. 대출을 받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다른 자녀들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인생 최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거죠. 비록 노후 자금은 줄어들었지만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트럭 교체에 1,200만 원, 심장 수술과 중환자실에 2천만 원, 전세 인상에 3천만 원, 보일러 교체에 280만 원, 자식 결혼 자금에 4천만 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만 합쳐도 필요한 현금은 금세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현금은 준비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우리 노후를 지켜주는 건 거액의 자산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노후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집이라는 건 살아온 세월만큼 정이 깊어지는 곳인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식사를 차리는 것도 힘들고 밤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주변에서 저가형 실버타운이라는 걸 자꾸 권하더군요. 월 100만 원 정도면 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 정도면 되는 건지 숨은 비용은 없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겪은 불안과 고민을 바탕으로 실버타운 비용 구조와 장단점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나이가 들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밥을 챙기는 것도 일이 됩니다. 살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날이 오더군요.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예전만큼 편하지가 않구나. 그러다 보건소에서 직원분이 묻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요즘 혼자 계신 건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실버타운을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 또래분들이 실버타운을 많이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혼자 있기엔 불안하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싶지도 않은 나이. 대부분이 이런 고민 속에서 실버타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게 안전입니다. 밤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혹시 오늘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는 응급벨이 방마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버튼만 누르면 직원분이 바로 달려온다는 설명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이런 안전망이 없으니 작은 증상도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식사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손이 빠르지 않아 한 끼 차리는 것도 일입니다. 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귀찮고 반찬을 만들다 보면 허리가 먼저 아픕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제공되니 이 부분에서 부담이 확 줄어든다고들 하죠. 제가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특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보다 자녀들이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많답니다.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해서 식사라도 잘 챙겨 드셨으면 해서 이런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부모도 자녀 눈치 보이고 서로 부담 주기 싫어하다 보니 오히려 실버타운이 가장 편한 중간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높은 곳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주금이 없는 저가형 실버타운은 월 90에서 130만 원 정도인데 식사와 청소까지 포함이라 혼자 살며 드는 비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립할 수 있는데 혼자 지내기는 조금 불안한 시기, 이때 실버타운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도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이 시점에서 고민하더군요. 너무 늦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너무 이르면 아직 필요 없을까 걱정되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아마 적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늦게야 깨달았지만, 노후는 결국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어디에서 마음이 편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버타운 이야기가 요즘 다시 주목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비싼 곳부터 떠올리십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입주금 몇 천만 원은 있어야 들어간다. 부자들이나 가는 데 아니냐?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요즘 저가형 실버타운은 입주금이 아예 없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보증금 없이 월 이용료만 내시면 됩니다. 이 말이 참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고 제 또래분들도 나이 들어 목돈 묶어두는 걸 가장 불안해하거든요. 월 이용료는 대체로 90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입니다. 제가 알아본 곳들은 대부분 이 범위 안에 있었고 시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2월 이용료 안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가 제공됩니다. 식단은 일주일 단위로 짜여 있고 나트륨 줄이고 단백질 늘린 어르신 맞춤 식단이라 하더군요. 혼자 살면 대충 먹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반찬도 자꾸 남아 버리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따뜻한 식사를 하니 이 점이 큰 장점이더군요. 청소와 세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주 2회, 세탁은 주 1회나 2회. 저처럼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자주 불편한 분들은 이 부분이 정말 큽니다. 직원이 직접 방 안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요즘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바닥 청소와 욕실 정리 정도만 해준다고 합니다. 옷장이나 서랍은 손대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신경 써본 부분이 안전관리였습니다. 저가형이라고 해서 안전 시스템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되어 있더군요. 방 안과 화장실에 응급 호출 버튼이 있고 혹시 넘어지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직원이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곳곳에 갖춰져 있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밤중에 갑자기 불편해지시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말이 참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물 구조는 대체로 7평에서 12평 사이입니다. 1인실 기준이라 혼자 지내기엔 적당한 크기입니다. 침대, 옷장, 에어컨, 작은 냉장고 정도가 갖춰져 있고 개인 TV를 두는 분들도 많더군요. 화장실은 대부분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매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은 요양원이 아닙니다. 직원이 계속 곁에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어르신이 스스로 생활 가능한 자립형 어르신 중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처럼 아직은 혼자 움직일 수 있고 생활은 가능한데 식사, 청소, 안전이 걱정되는 분들이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을 둘러보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분위기였습니다. 요양원처럼 조용하고 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더군요. 식당에서는 어르신들끼리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공용 휴게실 같은 곳에서는 바둑 두시는 분, 신문 읽는 분, TV 보시는 분 등 각자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시간이 너무 길게 흐르는데 여기서는 생활 리듬이 생기니까 그게 큰 장점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건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건강 체크, 노래 교실, 간단한 취미 활동 등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혼자 살 때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가형 실버타운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비용 구조 때문입니다. 입주금이 없고 월 이용료만 내면 되니 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노후 생활을 크게 바꾸고 싶진 않지만 안전과 식사 걱정만 줄어도 좋겠다 싶은 분들에게 참 적당한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가형이라고 해서 허술하거나 불편한 곳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알맞게 갖춘 곳,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이 월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도대체 그 돈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가격이 그 정도지? 이런 궁금증이 먼저 생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고 직접 시설을 둘러보니 월 이용료 안에 포함된 내용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들은 설명과 경험을 바탕으로 월 100만 원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식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저가형 실버타운은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빼면 실버타운의 의미가 거의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식당에는 매일 어르신 식단표가 붙어 있는데 단백질 위주로 구성된 반찬,
저염식 조리, 따뜻한 국, 과일이나 요거트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받을 때 직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마음속으로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처럼 밥 차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은 나이에는 누군가가 정량으로 정해진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살아보니 더 잘 알겠더군요. 식사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청소도 포함됩니다. 청소는 주 2회 정도 들어옵니다. 방 안바닥 청소, 욕실 정리, 쓰레기 분리, 이 정도만 담당합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옷장이나 서랍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분이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어르신 방은 어르신의 공간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도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탁 서비스도 있습니다. 세탁은 주 1회나 2회, 옷 몇 벌, 수건, 침구류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세탁이 은근히 힘듭니다. 세탁기 돌리는 건 괜찮아도 말리고, 개고, 정리하는 과정이 나이가 들면 더 버겁습니다. 이렇게 식사, 청소, 세탁이 포함되어 있으니 생활 속에 큰 골칫거리가 한 번에 해결되는 느낌이더군요.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입니다. 저가형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안전장비가 부족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집보다 훨씬 잘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과 화장실에는 응급 호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근무 중인 직원이 바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 움직임이 없을 때 확인해주는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혹시 밤에 갑자기 어지러우시면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 말이 참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방비는 시설마다 포함되는 곳도 있고 별도인 곳도 있습니다. 이건 상담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로 식사와 청소, 세탁, 안전관리, 기본 관리비까지 포함된 게 저가형 실버타운의 표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생활 리듬이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는데 실버타운에서는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냥 그 시간에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하루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이 들수록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게 건강에 가장 나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해줍니다. 혈압, 체온, 복약 여부 체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혼자 지낼 때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냥 방 하나 월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세끼 식사, 청소, 세탁, 안전, 관리비까지 포함된 생활 전체 패키지라는 점입니다. 제가 실제로 혼자 살며 계산해 보니 관리비, 전기가스, 식비, 병원 이동비, 마트 비용을 다 더하면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 비용을 주거 비용이 아니라 생활 전체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월 100만 원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버타운이 월 100만 원 정도라고 들으면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2월 비용 외에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들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저도 상담을 받을 때 직원이 먼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여기서 사시는 동안 들어가는 돈은 월 이용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왜냐면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반복되면 꽤 큰 비용이 되니까요. 오늘은 저 같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추가 비용들을 하나씩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간식비입니다. 식사는 3끼 제공되지만 중간중간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출출한 분들은 과일이나 요거트를 사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각층 휴게실에 비치된 자판기를 자주 이용하더군요. 이런 비용이 달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크지 않은 금액 같지만 꾸준히 쓰게 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외식비입니다. 가끔은 실버타운 식당 밥 말고 밖에서 사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국수를 먹거나 아들이 오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죠. 이런 외식 비용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은 병원 이동비입니다. 실버타운에서 병원이 가까운 곳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복 택시 요금이 보통 5천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관절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나 물리치료를 자주 가는데 이동비가 은근히 부담되더군요. 병원비와 약값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약값이 꾸준히 나옵니다. 병원비는 본인 부담금 기준이고 약값은 처방받는 약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한 달에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지출합니다. 다음은 개인 물품 구입비입니다. 샴푸, 비누, 세제, 화장지, 치약 같은 생활용품은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달에 적게는 1만 원, 많게는 2만 원 정도 들더군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기저귀나 각종 보조용품이 필요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저귀를 하루에 한두 개 쓰면 문제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개 필요하면 비용이 금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달에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물론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가 나오면 요양보호사 도움이나 돌봄 서비스 일부를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없으면 추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온전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버타운에서 직접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등급 판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유료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그냥 무료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노래 교실, 운동 시간, 기초 건강 체크, 신문 모임, 산책 모임 등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미술 수업, 공예, 치매 예방 프로그램, 재활 운동 프로그램 등은 대부분 유료입니다. 가격은 다양하지만 한 달에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추가 비용이 더 듭니다. 제가 상담받으러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처음엔 다들 프로그램 신청 안 하신다고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무료 프로그램만으로는 조금 아쉬우셔서 유료 수업도 많이들 듣습니다. 이 말이 참 현실적으로 들리더군요. 살다 보면 집안에만 있기보다는
무언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손이 조금 둔해졌어도 색칠 공부나 간단한 공예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가 비용이 무조건 부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 100만 원 안에 식사, 청소, 세탁, 안전,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 비용은 내 생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미리 알고 가야 예상 밖 지출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저처럼 노후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해보는 분들은 이런 숨은 비용까지 포함해서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보시면 훨씬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알고 준비하니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실버타운을 알아보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도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다니면서 왜 여기는 월 95만 원인데 저기는 130만 원이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들더군요. 그래서 직원분들에게 하나씩 물어보며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가격 차이가 나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위치입니다. 도시 중심에 있는 실버타운은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병원, 지하철, 대형마트가 가까워서 생활 편의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여기 시설은 시내 중심에 있어서 이동이 편합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반면 외곽 지역에 있는 실버타운은 비용이 조금 더 낮습니다. 넓은 부지에 지어지고 건물 유지비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월 이용료가 저렴합니다. 저는 외곽에 있는 곳을 둘러봤을 때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 대신 병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둘째는 식단의 질입니다. 식단이 좋고 메뉴 구성이 다채로운 곳은 식비 비중이 높아서 월 비용이 올라갑니다. 어떤 곳은 생선이나 고기 메뉴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오고 과일과 간식도 자주 제공해 주더군요. 이런 시설은 월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단순한 구성, 저렴한 재료 위주로 운영되는 곳은 비용이 낮아집니다. 셋째는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무료 프로그램만 있는 곳과 유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곳은 서비스 차이가 큽니다. 운동, 건강관리, 인지활동, 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곳은 그만큼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월 이용료에 반영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직원이 이렇게 말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 운동과 인지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시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많으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모이고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넷째는 건물의 노후도입니다. 새로 지은 시설은 방음, 단열, 화장실 크기, 냉난방 시설 등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반대로 지은 지 오래된 시설은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건물 상태가 낡았다기보다는 구조가 예전 방식이라 방 크기가 좁거나 공용시설이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새 건물과 오래된 건물을 둘 다 봤는데 확실히 새 건물은 방 안 공기가 다르고 화장실도 넓고 창문 단열이 좋아서 난방비도 절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직원 배치 인원입니다. 직원이 많이 배치된 시설일수록 서비스가 더 촘촘해집니다.
특히 야간 경비 인원, 간호조무사 상주 여부, 사회복지사 수,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어르신, 저희는 야간 전문 인력이 2분 계십니다. 어떤 시설은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그만큼 안전과 돌봄이 강화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 차이는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여섯째는 의료 연계 여부입니다. 시설 안에 협력병원이나 건강관리센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서비스가 편리한 만큼 이용료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월 1회 간호사가 건강 체크를 해주는 시설과 주 2회 관리해주는 시설은 운영비 차이가 큽니다. 저는 몸이 빠르게 약해지는 나이이다 보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병원까지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시설 안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받을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공공형인지 민간형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공공형은 지자체나 복지법인이 운영해서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시설이 깔끔하고 기본이 잘 갖춰진 곳도 많습니다. 반대로 민간형은 운영 방식이나 서비스가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좋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공공형은 저렴하고 기본이 안정적이고 민간형은 선택지가 넓고 서비스가 풍부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시설을 둘러본 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격 차이는 결국 서비스의 차이에서 생긴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 분은 시내에 있는 시설이 낮고 조용한 자연 환경을 원하는 분은 외곽이 더 좋고 활동을 좋아하는 분은 프로그램이 많은 곳이 맞고 지출을 줄이고 싶은 분은 공공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 역시 가격만 보고 결정하려 했다가 상담을 다녀오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실버타운은 그저 비용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 어떤 노후를 원하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계로 본 진짜 이야기, 실버타운을 고민할 때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이겁니다. 실제로 살아보는 분들은 만족할까? 저도 상담을 할 때 가장 꼼꼼하게 물어본 부분이었습니다. 직원분들이 하는 말보다 그곳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들은 경험담과 공공기관 조사 기준을 참고해서 실버타운 거주 어르신들이 만족도와 불만족 요소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만족하는 이유는 외롭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 라디오만 켜놓고 말 한마디 없이 밥 먹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버타운에서는 아침에 식당에 내려가서 얼굴을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게 됩니다.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점심 메뉴 좋더라고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그 짧은 대화 한마디가 사람을 살게 하더군요.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식사와 청소 스트레스가 없는 점도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 가장 큰 장점은 생활의 기본적인 부담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매 끼니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반찬을 만들 걱정도 없고 세탁이나 청소 때문에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 아플 일이 줄어듭니다. 제가 상담받았을 때 시설에 계신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요. 밥 걱정도 없고 청소 걱정도 없으니까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 말이 참 솔직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가 쉬워진다는 것도 많은 분들의 만족 이유였습니다. 저처럼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 분들은 실버타운에서 보내는 시간이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느낍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챙겨 먹고 혈압이나 체온을 체크받을 수 있으니 작은 이상도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지만 불만족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비용 부담입니다.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라고 해도 월 생활비 전체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외에도 간식비, 외식비, 병원 이동비, 약값, 생활용품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금이 적거나 자녀 도움 없이 생활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불만 요소는 규칙과 생활 간섭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실버타운의 규칙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 청소 시간, 공용 공간 사용 규칙, 야간 소등 시간, 이런 기본적인 운영 규정이 있어서 혼자 살 때와 비교하면 생활이 조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분이 안전을 위해 체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확인하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불만 요소는 방음과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저가형 실버타운은 건물 구조가 대부분 원룸형이기 때문에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 옆방 TV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이런 작은 소음도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공용 공간이 많다 보니 집에서처럼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장단점으로 모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게 더 불편해서 약간의 소음 정도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무조건 새 건물이라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한지,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원하는지, 어떤 생활 리듬이 맞는지, 이걸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오면 누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적당히 활동할 수 있을 때 옵션이 가장 넓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실버타운보다 요양원 쪽을 안내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실버타운의 만족도는 얼마나 건강할 때 들어가느냐, 어떤 생활을 원하느냐, 이 두 가지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을 다니면서 이 점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입주 적기는 언제인가 실버타운을 알아보면서 제가 가장 오래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을까? 너무 일찍 가면 아직 혼자도 잘 지내는데 굳이 옮겨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고, 너무 늦게 가면 실버타운이 아니라 요양원으로 안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가장 많이 나왔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다니며 들은 이야기와 실제 기준들을 바탕으로 실버타운의 입주 적기가 언제인지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은 어디까지나 자립 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직접 옷 입고 샤워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식당까지 내려가는 것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은 입주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어르신, 식사는 혼자 드실 수 있으세요? 걷는 것은 어떤가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실버타운보다 요양시설을 먼저 안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결심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상담받았던 한 시설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실버타운은 건강하실 때 오셔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더군요. 몸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식당도 다니고 외출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이른 시점에 가는 것도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혼자 사는 게 아직 편하고 집을 떠날 이유가 없는데 굳이 실버타운으로 이동하면 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 적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혼자 지내기는 가능한데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 밥을 차리는 게 귀찮아지고 반찬을 버리는 일이 많아지거나 세탁기가 있는데도 빨래를 미루게 되고 밤에 갑자기 어지러우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불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 얼굴을 하루 종일 못 보고 넘기는 날이 많아질 때, 이 시기가 실버타운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적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거나 5등급에서 3등급 정도라면 실버타운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등급이나 1등급이 나오면 이제는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단계라는 의미라 시설에서 입주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설마다 담당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주거와 생활이 중심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시기에 가야 여러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가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생활이 불편해지고 프로그램 참여도 어렵고 이동도 힘들어져 결국 실버타운의 장점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너무 건강한 시점에 가면 굳이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직원분들이 불편함이 시작되는 시기를 입주 적기로 가장 많이 권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비용 문제입니다. 실버타운은 한 달 월세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식사, 청소, 세탁, 안전, 관리비가 포함된 생활 전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를 오랜 기간 감당할 수 있는지, 연금과 저축으로 가능한지, 이걸 미리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도 월 비용 자체보다 이 금액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가 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받을 때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비용은 당장보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주 적기를 결정할 때 건강 상태와 비용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건강이 너무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시기가 가장 좋은 적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주 적기는 나에게 맞는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어디에 가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을 때 그 시기에 가야 노후를 주도적으로 꾸릴 수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남이 대신 결정하게 되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결국 실버타운이라는 선택은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 앞으로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실버타운이 진짜로 맞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군데 실버타운을 둘러보고 직원들과도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험까지 듣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 아주 현실적인 기준 하나를 얻게 됐습니다. 실버타운이 맞는 사람은 건강이나 비용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실버타운은 몸이 크게 힘들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 더 편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집에서는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침을 건너뛰든 점심을 밖에서 먹든 저녁을 늦게 먹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활 방식이 점점 불편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건강이 자꾸 흔들리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도 집에서는 좀처럼 의지가 생기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누구에게 연락할까? 멀리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게 되고 이렇게 하루가 흘러가면 내가 스스로 만든 생활 방식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실버타운이 생각보다 딱 맞습니다. 왜냐면 실버타운은 누군가가 간섭하는 구조가 아니라 생활의 틀이 잡힌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식사 시간, 정해진 건강 체크,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규칙적인 생활 리듬, 이런 흐름 자체가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운 일상입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한 어르신의 말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서 외롭고 여기에서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채워져서 덜 외롭습니다. 이 말이 참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분, 사람이 보고 싶지만 굳이 찾아다니며 만나고 싶지는 않은 분, 건강이 크게 나쁘진 않지만 늘 혼자 챙기기는 피곤해진 분, 누군가 옆에서 간섭하진 않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감을 원하는 분, 특히 마지막 기준이 중요하더군요. 실버타운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너무 내버려 두지도 않는 그 적당한 균형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 균형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버타운이 맞는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분입니다. 방 구조가 조금 바뀌어도 괜찮고, 식사 메뉴가 고정되어 있어도 괜찮고, 처음 보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실버타운의 장점을 훨씬 잘 누립니다. 반대로 생활 패턴을 바꾸기 싫고, 누구와도 어울리고 싶지 않고, 집 구조나 사생활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 선택은 결국 이 질문 하나로 결정된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지금보다 편안해질까? 그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그곳이 바로 적합한 곳입니다. 노후는 집 크기나 위치보다
어디에서 내가 가장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